마누라가 떠나고 난 뒤 솔직히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때는 죽음이란 게 막연하게 슬픈 일일 뿐이지 남겨진 사람이 겪어야 할 고단함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다. 그런데 세상은 무심했다. 마누라가 떠난 지 채 100일도 안 됐는데 이곳저곳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아니, 아직 상복도 벗기 전에 무슨 혼담입니까? 처음엔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몇 달 지나자 슬슬 생각이 바뀌더라. 10년 넘게 마누라 병수발에 시달리다 보니 집안일은 손에 익지도 않았고 호라비 냄새나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횡했다. 게다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그제야 알았다. 혼자 앉아 국에 밥 말아 먹다가 문득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재혼이라도 해볼까? 그런데 그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딸이 벽처럼 가로막았다. 아빠, 절대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데. 아빠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어요? 있다니? 내 마누라를 잊을 리가 있나. 난 그저 밥이 고프고 집이 조용하고 누가 이 늙은 몸을 걱정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단 말이다. 그걸 딸은 끝까지 이해를 못했다. 처음엔 이렇게 말했다. 아빠, 딱 2년만 참아요. 그 뒤에는 뭐라 안 할게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딱 3년째 되는 날 딸이 뭐라고 하더라? 아빠, 3년만 더 참아요. 아직은 너무 이르잖아요. 3년? 아휴, 한숨만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 딸이 또 뭐라더냐. 아빠, 이제 그 나이에 재혼해서 뭐 하시게요?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즐겁게 사세요. 친구들도 하나둘 재혼하거나 못해도 자식들이랑 살면서 웃음소리 들리는 집에서 산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텅 빈 거실을 보면 미칠 것 같은데. 얘야, 아빠도 사람이야. 살아있는 아빠가 불쌍하지. 죽은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해도 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색했다. 아빠, 제발, 엄마 생각 안 나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다가 가셨는데. 결국 딸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죽은 사람을 들먹이며 눈물까지 흘리는데 무슨 재혼이고 뭐고 마음이 쪼그라들더라.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딸은 공부한다고 설거지 한 번 안 했고 아들놈은 연애한다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쳤다. 그런데 왜 내 재혼만 문제냐고.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재혼하려는 순간 온 세상이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다. 결국 난 재혼은커녕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이 고립된 호라비로 늙어가고 말았다. 작년 가을이었다. 갑자기 딸이 집에 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 결혼할 사람 데려왔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이라니. 그것도 고작 한 달 전까지 결혼은 30대 중반이나 돼야 생각해볼까 말까 하던 딸이었다. 설마 어디 이상한 사람이라도 데려온 건 아닌가 싶어 심장이 벌렁거렸다. 거실로 들어선 사내를 보고는 더더욱 눈이 휘둥그레졌다. 훤칠하게 잘생긴 데다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총각이 내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 김진수라고 합니다. 은지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젠틀한지. 근데 문제는 뭐냐? 딸보다 3살이나 어린 총각이라니. 은지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연애 중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게다가 이 친구가 너보다 3살이나 어리다고?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요즘은 연하가 대세라고요. 진수가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정말 듬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듬직하고 착하다고 속으로는 듬직한 놈이 30주를 넘어가는 여자를 고른다는 게 말이 되냐? 싶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굴었다. 아, 그래요. 반갑네. 그런데 은지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좀 당황해서.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은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꼭 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녀석이 별로 나쁘진 않아 보였다. 잘생긴 데다 예의도 바르고 직장도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렸다. 나이 3살 연하다니. 딸이 총각을 데리고 간 뒤 나는 며칠 밤을 뒤척였다. 아니, 3살 어린 남자를 만나면서 아빠가 재혼하는 건 그렇게 반대했던 거냐고. 나는 딸을 시집 보내는 기쁨은 고사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렇다고 딸에게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었다. 딸이 결혼을 막지 말아 달라고 하도 당당하게 말하는 통에 나도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그래. 네가 좋아하면 됐다. 대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재혼 못하고 이렇게 산 것도 너 때문인데 너라도 잘 살아야 내 속이 편하다. 그날 이후로 딸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은행을 뛰어다니며 대출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 또 내 돈이 털려나갔다. 부모란 결국 이런 거구나 싶어 허탈하게 웃으며 딸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았다. 상견례 날 내 나름대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어깨에 힘을 주고 나갔다. 평소처럼 무난하게 끝나겠거니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위들 녀석이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 말과 함께 내 앞에 앉은 중년 여인을 보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검정 투피스에 검정 스타킹, 단발머리로 차분하게 정돈된 모습, 도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배우 차화연을 닮은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다. 어라, 사돈이 참 곱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사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부산에 안 사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내 얼굴이 어디 흔한 얼굴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다. 부산이요? 맞긴 한데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녀가 한 걸음 더 들어왔다. 대연동 쪽에서 사셨죠? 대연교회 다니셨던 순간 등줄기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연교회, 설마? 기억을 더듬으려 노력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러자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빠, 저 몰라요? 저 혜자예요. 그때 교회에서 맨날 따라다니던 혜자. 혜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잠자던 기억이 깨어났다. 혜자. 설마 그 혜자? 내가 얼떨떨하게 되묻자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혜자. 오빠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헉.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사돈이 될 사람이, 아니 사돈이 내 어린 시절 나를 친오빠처럼 따르던 그 혜자라니. 딸이 옆에서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곤 말했다. 어머님이랑 우리 아빠가 어릴 적 친하셨나 봐요. 자기야. 두 분 옛날 얘기 나누시게 우리 자리 좀 피해드리자. 그러고는 사위될 녀석과 함께 자리를 비웠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꼭 이렇게 민망하게 두고 가야겠냐. 우리는 딸과 사위가 사라진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혜자는 여전히 그 시절의 해맑은 웃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억나요? 그때 오빠가 저 엄청 이뻐했잖아요. 그러게 기억난다. 너 어릴 때 엄청 귀엽고 말도 많았지. 우리는 잠시 옛날 얘기에 빠졌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머릿속은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그런데 왜 이렇게 곱게 늙었지? 그녀도 내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오빠도 홀로 지내시는 거죠? 응, 혼자야. 한참 됐어. 저도 그래요. 남편이 먼저 갔거든요. 그 말에 이상한 연민이 밀려왔다. 사별한 뒤 혼자 지내왔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안다고 어쩜 결혼하는 애들보다 우리 둘이 통하는 게 더 많겠어. 그러게요.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요. 오빠, 제 첫사랑이 오빠인 거 아세요? 어릴 때 오빠한테 시집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순수한 감정은 못 느끼겠죠. 무슨 소리야. 요즘 시대 여자 나이 50이면 이제 시작이지. 뭐든지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니겠어? 그런가요?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깐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어쩐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빠는 여전히 그대로세요. 뭔가 변한 것 같으면서도 딱 그때 그 모습이네요. 아이고, 나야말로 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더 안 변한 것 같아.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지만 분위기 속엔 묘한 긴장감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혜자가 웃으며 건넨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오빠, 우리 언제 따로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 진짜로 오빠가 먼저 연락하세요. 그 순간 어색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연락할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돈이라는 현실적인 관계가 머리를 잡아끄는데도 가슴 한편에서는 어린 시절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밝게 웃던 혜자의 모습이 자꾸 겹쳐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그날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혜자 그땐 정말 순수하고 귀여운 애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성숙하고 우아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이렇게도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다. 사돈이 될 사람이라니. 그러나 혜자가 말한 그 한마디, 진짜 연락해요는 묘하게 내 마음을 간지렸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던 중 문득 핸드폰을 들었다. 혜자의 번호는 이미 저장되어 있었다. 연락을 해마라 하니 그냥 안부 묻는 거잖아. 망설임 끝에 짧은 문자를 보냈다. 혜자야, 잘 지내고 있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잠시 후 혜자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빠, 이렇게 먼저 연락 주실 줄 몰랐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요? 그녀의 반가운 답장에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사돈을 떠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혜자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묘하게 설렜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 후로 딸의 결혼 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되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두고 사돈이 저녁을 함께 하자며 딸을 통해 초대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차린 건 없지만 한 끼 같이 하시죠. 딸과 함께 사돈댁에 갔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갈했다. 사돈의 알뜰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식탁에는 간결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딸과 나란히 앉고 사돈은 예비 사위와 마주 앉았다. 사돈, 어서 드세요. 사돈이 음식을 권했다. 자기, 많이 먹어. 예비 사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딸은 시어머니가 될 사돈이나 아비인 나보다 먼저 수저를 들어 찌개를 먹기 시작했다. 예. 어른들이 수저를 먼저 들어야지. 내가 드는 게 예의다. 핀잔을 주면서도 속으론 사돈이 나서서 한마디 해주길 은근히 기다렸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냥 두세요. 호호호. 사돈이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런데 딸의 입에서 기막힌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 찌개 맛이 왜 이래요? 우리 아빠 솜씨보다 훨씬 못해요. 순간 입안이 얼어붙었다. 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딸을 나무라면서도 또다시 사돈이 나서길 기다렸지만 사돈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돈,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당하는 시대라더니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나 봐요. 호호호. 그날은 그렇게 사돈과의 첫 만남을 마무리했다. 사돈의 초대에 대한 예의로 나도 사돈과 예비사위를 초대했다. 그날은 정말 분주했다. 딸은 돕기는커녕 음식만이 준비하라며 나가버렸고 혼자 청소에 장보기, 요리까지 쉴 틈이 없었다. 아버지 음식 솜씨 좋다며?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돈과 예비사위가 수저를 들며 찌개를 맛보았다. 아이코, 사돈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이에요. 이거 한 수 배워야겠어요. 사돈이 감탄하며 웃었다. 정말 부끄러웠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와 말했다. 어머니가 아빠한테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언제든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 어느 날 사돈은 전화 한 통 없이 찌개 재료를 사들고 불쑥 찾아왔다. 사돈 계세요? 사돈 아니. 둘만 있을 땐 오빠라 불러야지. 오빠, 김치찌개랑 순두부찌개 좀 알려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우리 집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치를 꺼내 볶으며 문득 우리 집에 여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이었다. 오빠는 김치를 먼저 볶는구나. 와, 그래서 깊은 맛이 났구나. 오빠, 나도 한번 해볼래. 이리 줘봐. 그녀가 재료를 건네받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오빠, 오빠하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설렘이 피어났다. 연애 감정처럼 느껴지는 이 감정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좋았다. 요리를 완성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한 한 끼가 이렇게도 따뜻하고 즐거울 줄이야.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혜자야, 오빠가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다 난다. 내 말에 그녀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뭘 이 정도로 감동해. 그럼 내가 맨날 와서 밥같이 먹어줄게. 그래주면 나야 좋지. 오빠, 우리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즐기면서 살자. 어차피 우리 인생인데 말야. 그래. 그러자꾸나. 내일 모레면 60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인데 말야. 그녀는 내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에는 밥을 차려주러 온다며 들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갔다. 그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웃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마음이 진실되다면 결국엔 그 길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사회적인 시선보다는 결국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걱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결국 진심이 담긴 사랑과 배려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